그러면 진로 방해를 하고 위협 사격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요격할 것이다. 영공을 침범한다는 거는 적대행위가 된 거예요. 그건 전쟁이죠. 진짜. 그렇죠. 계속 외교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력을 많이 하죠. 아디즈에서 만약에 이런 대응 사격 저희도 그런 게 한번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침입한 타국의 항공기가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 이거는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가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침범한 니네가 져라 그럴 텐데 만약에 경고 사격을 해서 피해를 입힌 우리 측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책임을 우리 심정상으로는 책임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저희가 쏘거나 뭐 격추하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격추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저희를 위협했을 경우에. 근데 그거 말고는 교전권자는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허가가 났다는 거는 교전 권한의 책임이 내가 책임을 진다. 뭐 장관님이 책임을 진다. 합참의장님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교전을 하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교전의 책임은 교전 허가권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영역까지 올라가겠죠. 장관님 계시고. 더 위로 가면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중일 간의 아디즈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훈련하고 비행을 할까요? 훈련하고 비행은 이제 동일한데 그렇죠. 위치가 이제 제주도 남방의 이호도 부근이거든요. 공군이 그 전에 이제 급유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 대형 전투기들이 없었어요. 이제 F-15K나 이제 장거리 그 작전 행동 반경이 넓은 비행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공중급유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쪽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죠. 하지만 대응을 위해서는 그쪽 남방에는 우리 전투 기지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북방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전투기들이 포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동안 방공 관련으로 작전을 많이 어떤 경험을 하셨거나 들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은 어떤 게 있으신지? 이제 제가 조종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제 동기가 훈련기를 타고 떴는데 중국에서 폭격기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게 훈련기는 아예 훈련기예요. 무장이 그렇죠. 없어요. 예. 그 친구가 내려서 상기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 폭격기를 내가 내보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거기 다이버트가 돼서 디버트 돼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뒤에 교관님이 쟤네 가라고 해라. 어떡하지? 뭘로 하지? 그랬더니 얘가 오이 하니까 오이 하니까 그쪽 폭격기에서 이렇게 보드래요. 그러더니 갔대요. 이야. 그래서 내려와서 완전 무서웠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손가락 잘못 올렸으면 국제 문제가 예, 제가 그래서 톰 크루즈 그런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참 해피한 예, 그 정도는 일하죠. 해피하네요. 예. 예. 저는 이제 한번 F5를 탈 때 비상대기를 떴는데 서해 쪽에서 뭐가 들어온답니다. F5가 이렇게 레이더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계속 나와요. 뭐 템네트 20, 20마일에 뭐가 있다. 식별해라. 그게 100마일부터 계속 간 거예요. 이제 접근해서 갔죠. 스피드 Vmax 최대 속도로. 네. 왜냐면 이미 카지를 들어왔으니까. 갔는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20 레프트 10, 20 레프트 5, 3마일. 머지드? 내 밑에 있다고?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없다고 계속 얘 거기 있다. 계속 돌았어요. 없다고. 있다고. 레이더는 계속 있다. 아, 난 눈으로도 안 보인다. 야. 그러니까 그 관제사 UFO인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날씨도 좋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좀 채공하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야 이게 F-117이었나? 그때 당시에 저희 그런 추측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F-117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최소한 멈춰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게다가. 예. 저희를 계속 따라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후배랑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나중에 봤는데 그때 이제 군산기지 F-117들이 전개를 오긴 했어요. 근데 네. F-117도 눈으로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 결론을 냈죠. UFO였다. 안 보였다.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UFO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끝까지 안 밝혀졌나요? 그렇죠. UFO니까. 밝혀지면 UFO가 아니겠죠. 그건 누구한테 항의해야 돼요, 그건?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근대전 양상을 보면은 1, 2차 대전, 중동전 이런 큰 전쟁들에서 항상 이제 어떤 전투기가 작전 역량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90년대에 가면서 이 생각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던데. 예, 아무래도 1, 2차 대전에서만 해도 항공전력이 지상전력에 비해서는 서브 역할이었고 아무래도 주력은 지상전이었죠. 아무래도 항공기로 폭격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걸로 입힐 수 있는 피해가 생각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건 아무래도 지상군끼리 대결이었죠. 그런데 이게 90년, 91년 사이 걸프전에서 항공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물론 마무리는 지상군이 져야 했지만 항공전력이 상대 지상군을 아주 목사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전쟁이 걸프전이었죠. 즉 항공전이 전쟁의 승패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 홍 편집자님 말씀에 약간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아, 예.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항공력이 서브 역할을 했죠. 근데 서브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인류에서 피해가 많이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략 사상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없이 어떻게 적을 빨리 괴멸시킬 수가 있을까? 사상은 이미 나왔어요. 1차 그렇죠. 대전 이전에. 예. 그게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은 앞섰어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두해, 뭐 빌리 미첼 뭐 이런 분들이 선각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1차 대전 때 기구를 가지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런던을 맞았죠. 예. 런던이.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그 개념이 그대로 갑니다. 폭격기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상군의 서브를 한 거는 캐스 임무가 시작된 거죠. 합동작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그거의 가장 성공적인 신화가 정격전이 되겠죠. 포병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갑과 공중에서 포병 역할을 하는 스투카가 나오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2차 대전에서 항공기가 이제 서브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와 다르게 전략 공군이 계속 승장부를 두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걸프전에서 하모니를 완전하게 이룬 거죠. 전략 폭격과 지상군과 모든 일체적인 합동작전을 구상하게 한 거죠. 그게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화된 거지 개념이 그때 와서 바뀐 게 아닙니다. 아, 그건 맞네요. 예. 존 와든 3세가 항공전역을 계획을 합니다. 플래닝 팀으로. 거기가 이름이 체크메이트입니다. 뭐 전투기도 있지만 예. 체크메이트가 뭐냐, 항공력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략 타겟팅, 어떤 거를 어떻게 때려야 전쟁을 효과적으로 빨리 끝내겠구나. 네. 지상군의 피해 없이. 그 존 와든 3세 5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략 동심원 5개를 그리는데 예전에는 이 적의 수도까지 갈 때 야전군부터 뭐 생산시설 해서 수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존 와든은 이 5링에서 항공력은 바로 수도로 간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5개 링을 책으로만 봤는데 제가 러시아 있을 때 모스크바 제가 푸른즈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 모스크바 지도를 봤는데 존 와든 3세 이 사람이 이 지도를 보고 만들었구나. 아. 왜냐하면 가장 모스크바 중심에 크레물린 궁이 있고 거기에 길을 보초들이 돌아요. 그 뒤에 골든 링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모스크바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살던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길이 있어요. 그걸 센터, 중심부죠. 그 뒤에 이제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하죠. 거기 마지막 그 길이 5개입니다. 아, 존 와든 상대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보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표적 같네요. 동심원으로. 네, 그게 동심원 이론입니다. 아. 제가 봐서 어차피 냉전 시절에 만들어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긴. 그러니까 예. 상대국에 대한 수도 모스크바 크렘을을 위협하는 항공력이란 뜻. 제가 말씀드리고 어디 나온 건 없고요. 아, 예. 그 걸프전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재님께서는 그렇진 않았다. 이전부터 이미 그 개념은 있다. 네, 개념은 계속 유지가 돼 있는데 기술이 못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전까지의 전투기, 항공기 등은 사실은 그 정도의 기체가 아니었었던 거고. 그렇죠. 말하자면 F117 이후로 레벨업된 항공력이 확실히 확장이 되면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항공력의 플랫폼이 좋아졌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합동작전이란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상군과 공군이 어떻게 위크포인트를 극복을 하고 지상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가장 발전된 사례가 이제 혁신이라고 하죠. 그 군사의 혁신을 걸프전으로 봐야지 항공력으로 다 했다 이건 아니고요. 항공력으로 어떻게 지상군을 도와주고 해군을 도와주고 침장부를 어떻게 타격을 했을 때 저 거대한 국가가 빨리 무너지더라, 그거를 표현을 한 거죠. 이론을 실제 접목한 사례 걸프전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걸프전 얘기가 나온 김에요. 걸프전의 항공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진격의 아재님의 본캐를 제대로 살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 기록된 교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예. 지금 나타나는 게 이제 F-16의 허드예요. 그래서 임무를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다 확인하거든요.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실제 전투기가 지대공 미사일과 교전을 하는 사례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걸 보면서. 지금 카메라를 점검한 거예요. F-16이 뜨기 전에 카메라를 켜고 내 허드의 초점과 방향, 이거 얼마나 내 눈과 맞는지 그거를 점검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걸 잘못해놓으면 폭탄을 딴 데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뜨기 전에 점검을 하고 무조건 뜨는 겁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가장 먼저 보시면 여기 솔리드 2개 이렇게 하얀색 2개가 있죠, 그죠? 예. 저게 뭐냐면 수평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의 십자, 그게 플라이패스 마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항공기가 가는 방향, 그리고 지금 수평선보다 아래에 있죠. 강하를 하고 있네, 약간. 밑에 보면 5라고 써 있죠. 그게 5도 강하. 그럼 나는 지금 한 1, 2도로 강하를 하고 있네 라고 참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허드에 있는 자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측에 지금 27, 26.5 저게 고도예요. 피트. 그럼 지금은 26.5 한 칸 밑에 있죠. 26.4, 26,400피트보다 조금 낮은 고도를 가고, 왼쪽은 속도의 C 400, 40, 35, 30 이렇게 써 있죠. 350 나트, 350 한 360 나트가 좀 안 되는 속도. 밑에 이제 써 있는 것들은 33, 34 이렇게 있죠. 그거는 나의 헤딩, 나의 네. 방향, 항법을 위한 방향. 그리고 그 O자 밑에 다이아몬드가 약간 이렇게, 저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방향, 내비게이션의 위치. 내가 지금 저기로 가고 있어. 그 우측 맨 아래쪽에 보면 047에 06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뭐냐, 내가 스티어 포인트 6번을 선정한 거에 지금 47마일 남았어. 예. 그걸 항법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시험 나옵니다. 보고 계세요. Struck 3 visual target. 지금 뭐라고 했냐면 타겟 비주얼, 아, 예. 타겟 확인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표적 지역까지 온 거예요. 폭격을 하기 위해서. 3, 4, do you see the target? 수동. 지금 삑삑 소리 들렸죠? 그렇죠. 그게 예. RWR입니다. 아, 저게 그냥 탐지가 아니라 추적하고 있던 책 RWR에 나와요. SA2가 추적하고 있다. 그거를 편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나 지금 RWR이 나왔다. SA2.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지 확인하겠죠. 근데 너만 나왔어? 다 나왔어? 이제 그걸 확인합니다. 아, Struck 3, defending SA2. 지금 넘버 3가 디펜딩 SA2하고 기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350에서 쭉 줄고 있죠. 세메피 기동을 하느라고. 세메피 기동이 뭐냐고 하면은 SA2는 레이더 미사일이에요. 레이더로 유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RWR에 나오는 거예요.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으면 RWR이 안 나옵니다. 조종사들이 알아. SA2를 어떻게 회피를 해야 되는지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로 레이더를 불행락시킬 불행락. 레이더가 나를 추적 못하도록 지금 변경을 하는 거죠. 예. 체프를 투하하겠죠. 체프라는 금속 물질을 투하시켜서 레이더를 불행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레이더가 나를 추적을 못하고, 추적을 못해야 미사일이 못 쫓아오죠. 그 기동을 하느라 지금 속도가 주는 거예요. 고도가 지금 27,000이잖아요. 저 고도에서 속도 350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추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싱글 엔진이면 되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추력은 조종사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저렇게 속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선회를 얼마 안 했는데 속도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속도가 없으면 회피 기동을 못합니다. 근데 27,000이라 중무장했죠. 속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020 at 27. 그래서 들어오죠. 듣는 조종사 아주 그냥. 아, 저 나오면 미칩니다. 예. 서클 큐 표적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네. 쏴야 돼. 지금 레이더 바밍 안 하고 유관 모드로 지금 CCRP로 바꾼 겁니다. 아. 유관 사격으로. 이제 쏴야 되니까 쌤이 와도 쏴야 되잖아요. 지금 네모가 저기 타겟이에요. 예. Visuals your right forward. 야. 지금 근데 뭐가 뻥 하고 터졌죠. 예. 여기 우측에 Copy that, coming right. Cloud 4 visuals your 아, 그러네요. 예. 표적 나 말고 전방에 있는 항공기들이 같이 갔던 편대가 쏜 거죠. 아직 이 친구는 사격을 안 했고, 속도 보세요. 500나트. right. 아, 친구 쐈어요. 피클. 이제 이탈하는구나. 예. 네, 지금 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Through spinal. 회피 기동. 그리고 확인해줘. 타겟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근데 지금 맞았니 안 맞았냐가 아니라 지금 쌤이 날라고 있으니까 아우. 계속 나오죠, 그죠? Struck 3, come on.
Stroke 3, check right, break right. Stroke 3, break 그래서 right. 어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넘버 3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항공기가 너한테 지금 미사일을 날라고 좀 피해. 그 얘기를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조종사 혼자 비행하지 않아요. 같이 그렇죠. 하면서 서로 커버를 해주는데 너 뒤쪽에 미사일 날라온다. 피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피 말리는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몇십 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을 분석했을 때는 저 영상만 보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끝나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거기서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난리 났어요. 지금 또 지나갔죠. 어유. 어우, 또 한. 어우. 시간 세 발이 한 번에 지나갔죠.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다 얘기하나? 그걸 코브라 기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아이들 이름에 쌤은 안 배울 것 같아요.